그럼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온다면 23년부터 23, 24, 25, 26, 27, 28 정도까지가 이제 하락기 끝이고 눈 감고 사는 시점이 언제냐? 30년 정도. 그렇다면 아직 본격적인 하락기는 아직 안 온 시작도 거예요.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를 제외하고 네. 지금 집값이 거의 전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본격적 하락기가 오면은 네. 그럼 시장에는 보통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중개사 사무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손님이 안 온다. 없다, 그냥.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집을 이제 내놓고 우리 집 언제 팔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님이 와야 뭐 내가 무슨 할 얘기라도 있지. 손님이 아예 안 온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면 폐업하는 중개사무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폐업하는 중개사 사무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와 연관된 업종들. 인테리어, 이삿짐 센터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위기다.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미분양이 생겨요. 미분양. 네. 매수자들이 이제 일반 아파트를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 아파트 분양하는 물건도 안 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안 사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매물이 누적되는 그게 이제 바로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하락 초기 때 조금씩 생겼다가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면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돼요. 그럼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수도권, 서울 할 거 없이 미분양 숫자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본격적인 하락기가 돌아오면 네.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서초구는 버티고 있는데 네. 강남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도 하락을 하나요? 당연히 하락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지역은 그래도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조금씩이나마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이제 안 사고 주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강남도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아직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사는 행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가 이제 점점 바뀌면은 사고자 했던 사람도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매도자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을 딱 맞춰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반드시 없애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빨리 팔아야 되죠.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밖에 없냐? 가격을 내야 돼.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버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힘을 가중시켜주는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이제 생기면 그나마 이제 버티다가 조금 이제는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분양이 있으면 굳이 얘를 왜 사? 내가 얘를 보고 있으면 되지. 미분양에 대한 그런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상품을 살 때 결정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가 있는 거는 뭐냐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대. 그래. 짬뽕이냐 짜장이냐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먹고 싶을 때는 결정장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귀찮으니까 조금 다시 고민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집도 똑같아요. 집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신축은 원래 좋았어요. 근데 신축이 지금 원래 청약에서 다 완판이 될 때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생기면서 이제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도 지금 가격이 조금씩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면 이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싼 걸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려 보면은 미분양도 더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였던 게 또 좋은 게 또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또 이 현장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년이라는 그런 부동산 사이클을 되짚어 봤을 때 네. 요즘 같은 상황이 혹시 있으셨나요? 경험해 보신 적이? 그렇죠. 비슷한 상황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했을 가장 최근 사이클은 2007년, 8년, 한 2007년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나고 보면 사실 하락 시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그렇죠, 게 그렇죠. 이게 V자, 이게 꼭지점을 콱 찍고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옆으로 기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그 당시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하락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격 지표로만 보면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거기에 또 신고가도 간간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상승한다. 어떤 분들은 하락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제 전망들이 엇갈리는 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상승은 일단 멈췄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2007년에서 이제 8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하고 이제 비슷하다. 2007년이라고 하면 그때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그 전과 되게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락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방은 올라가는 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요인이냐.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강하게 그냥 딱 때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없단 말이죠. 지역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올라가는 지역이 네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울 같은 경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에요. 지금처럼 제가 그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부터 그 정체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체기가 오면서 하락 분위기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게 완전 변곡점이 확 일으킨 건 아니다. 네. 원래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돼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다. 네. 하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하락이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으로 올라가는 장인 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는 금융위기가 와도 잠깐 분위기가 잠깐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그냥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예. IMF가 왔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실감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막 확 떨어지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좀 지나서 더 오른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네. 그때 상반기에도 상당히 내렸다가 예. 다시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네. 이 또한 잠깐의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원인 중심으로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갑자기 왜 떨어졌냐? 가장 큰 원인이 9.13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상승장일 때 정부 정책이 강하게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포에 가까운. 9.13 대책이 나오고 조금 있다 나자마자 이제 급매물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맞아요. 되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급락 거래가 나오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래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생긴 거고,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시장 자체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외부 요인이 아니고 시장 자체의 힘으로.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히 움직이면 이걸 이제 부동산 항공모함과 같다. 배를 비유하자면 선수를 돌릴 때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데 돌리고 나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시장 자체의 힘이 그 중에 정책의 누적 효과가 예,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힘으로 갈 때는 항상 그 안에 이제 상승장에서 그 하락 요인들이 막 가해져요. 가해지는데 표시가 안 나죠, 전혀. 왜냐하면 그 힘이 워낙 강하니까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적되어서 힘을 내적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그러죠. 나중에 이제 시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 누적된 힘이 비로소 폭발이 되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이제 운동 법칙으로 얘기하면 양질 전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양질 전환. 그러니까 양이 일정 정도 누적돼서 쌓이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사회적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정책의 누적 효과.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매수세가 이 정책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에 가구수 포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신규 매수를 거의 못하게 만들어요.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거의 12%에 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12%를 일단 손해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봤자 양도세로 거의 80% 중과. 중과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맞고 나면 내가 벌어도 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완전한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버는 돈이 있어야 투자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세금으로 그렇죠. 다 날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수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2020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매수장이 펼쳐져요. 무주택자 위주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무주택자 비율은 40%대거든요. 40%대, 이제 많을 때는 40%대 후반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40%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무주택자 중에 거의 한 7, 80% 정도는 아예 집을 안 산다는 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무주택자 비율 중에 39%,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한 7, 8%는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돼도 집을 안 산 거예요. 물론 뭐 유주택이었다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고 팔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유지되면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자 위주의 이제 매수장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이미 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샀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20년 말과 21년 초에 대량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면 이때 무주택자들이 대량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21년 말부터는 이제 살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정체기가 오고 매수세가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게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수요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는 오히려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왜 올랐냐? 매도 매물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게 매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는데 매도를 줄여주는 세금에 막혀가지고 팔려고 했던 게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매도 매물이 더 많이 줄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등을 하고 폭등을 한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매도 매물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매물 많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세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이제 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초과 공급 상황.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매물은 오히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의 매물들도 그 중과 때문에 그 배제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공급으로 있어서 더 거래가 또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온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길게, 얼마나 상당 기간 깊게 올까요? 오래 가요.
보통은 하락기만 치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5년에서 6년?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시점을 23년 정도로 본다면 23년부터 23, 24, 25, 26, 28, 27, 예, 28 정도까지가 이제 하락기 끝이고 그럼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항상 유턴을 해, 유턴. 또 이렇게 턴하는데 시간이 그죠? 걸린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안정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29, 30까지가 안정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눈 감고 사는 시점이 언제냐? 30년 정도.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살 사람은 샀다고 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지금이라도 지금 오히려 좀 싸게 살 기회인가 해서 네. 지금이라도 살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말리는 편이죠. 왜냐하면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사면 집을 사가지고 안정적인 주거를 해야 되는데 더 불안한 주거가 돼요. 특히나 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무리해서 네,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연끌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다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주택자 중에는 막 거의 없어요. 그럼 대부분 대출을 끼워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2중, 3중 부담이 생겨요.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월급쟁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100만 원 이 정도 이자로 나갔다면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냥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원래 100만 원 내고 이제 이걸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생활을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훅 빠져나가면 생활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뭘 위한 고생을 하는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 고생쯤이야. 자산이 증가하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그 기분 좋은 고통을 감내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이거는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라면 너 그때 못 사게 말리지. 네가 사자 했잖아. 내가 언제 사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와주셨을 때 집값 변곡점에 왔다. 이거 네. 하락을 위한 정책에 돌입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보셨을 때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변함은 없으신 거예요? 변화가 없죠.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을 거의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정책이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그 수도권 전부 다? 네, 하락으로 가는. 그럼 지금 또 그 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작년 한 초반, 중반까지는 이제 상승장이었고, 작년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의 흐름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이제 제가 이제 하락을 하는 정체기로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다. 이제 수요자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자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수요자들이 왜 없어? 항상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수요의 목적이 참 중요하거든요. 수요의 목적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걸 보면, 수요의 목적이, 살기 위한 리브, 그리고 투자를 위한 바이.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널려 있는 그 부동산 카페나 뭐 이런 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100%가 바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바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샀으니까 거기 거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한 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기대감이 없다. 예, 아. 그런 상황이에요. 의문으로 바뀌는 거죠. 의문으로 바뀌니까 잠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정책이고요.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안 사요. 이제 진짜 뭐 거래가 안 터지는 건 아닌데 거래가 터져요. 근데 어떤 거래들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1000과 하락장에서의 거래량 1000,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1000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들이 쫓아가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거래고, 하락장에서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기다려요.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되는 급매물 거래예요.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거래량이어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상승장, 하락장 그 우위 시장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그러죠. 지위가 이제 높게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도 계약 깨버리고 가격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요. 매수자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 내놔. 싸게 내놔. 그리고 싸게 내놓으면 막 협상하다가 한 1000만 원 더 깎아주면 살게요. 깎은 걸 또 깎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이때 되면 공인중개사도 매수자 편을 들어요. 매수자 그렇죠, 우위의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거래가 잘 되거든요. 협상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 무게감이 많이 실리다 그렇죠.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집주인 편을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네. 매물을 내놓더라도 네네. 얼마까지 깎아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손님의 이제 특성을 아는 거죠. 손님들이 이제 정상적인 호가로 내놓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가 있어야 일단 호가대로 집주인의 기분은 너무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일단 물건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제 광고로 내놓죠. 내놓고 손님이 전화가 오면 여지를 줘야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주인들한테 얼마 정도 이 범위로 깎아줄 수 있는지,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냥 지금 얘기하기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 가격은 그 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일단 해보시고 그냥 깎아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하는 거죠.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긴 하네요.